자, 이어갈게요. 네. 878페이지 교육운동, 그 다음에 종교운동 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했던 게 약간 반복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밀립적 설립운동 하나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별표 하나 해주시고, 전개 내용, 조선 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결성했다. 그 다음에 자본군 1000만원을 모금운동, 한 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 모금하자는 운동이 벌어졌다. 1000만원을 학교를 세울 수 있느냐? 세울 수 있습니다. 엄청 큰 돈입니다.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 당시에 서울의 지도 한 채 값이 10원이었다고. 좀 1000만원 엄청 큰 거지. 가능하겠지. 그걸 만든 대학이 뭐라고요? 경성제국대학이라고요.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일어난 게 이제 문명 퇴치 운동인데요. 볼까요? 야학. 저녁에 학교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글을 가르치는 야학 운동이 20년대에 확대되기 시작했다. 조선일보가 문자보고 운동을 많이 펼쳤다. 동아일보는 부나로드 운동, 민중 속으로 가라. 본인들이 배운 기술을 본인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 좀 가르쳐주면 좋겠다. 부나로드 운동, 러시아 말이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민중 속으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운동들을 펼쳤다. 그 다음에 가학대중하는 우리 시험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1페이지에 종교활동. 종교활동 보겠습니다. 자, 천도교부터 볼까요? 천도교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다. 천도교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다. 개벽, 신여성 등을 간행하였다. 개벽과 신여성 등을 간행하였다. 일종의 계몽운동이죠. 상대 우리 백성들 상당수 좀 일깨우는 운동이 천도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종교, 천도교는 동학의 후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종교는 단군 할아버지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종교, 일제 탄압을 피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만주를 건너갔죠. 그죠? 그게 중광단이었죠. 네, 중광단이었습니다. 이 중광단이 군을 하나 만들죠. 이게 이제 북로군 정서군요.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잠깐 언급했던 김자진 장군을 중심으로. 북로군 정서군의 활약. 그 다음에 개신교. 대표단체가 YMCA, YWCA. 영맨이죠. 젊은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영우먼, 그죠?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기독교 청년, 그 다음에 기독교 여성 단체 뭐 이런 해석을 가질 수 있겠죠. 얘네들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운동들이 뭐가 있을까? 개신교들이 주로 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신사참배 근본도입니다. 개신교들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신사참배 거부운동.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 걸 거부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개신교들은 지금도 뭐 제사 지낼 때 절을 하지도 않을 뿐만 제사도 안 지내는 부분이 있는데 이들이 이거 할 리가 없겠죠.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을 주도했다. 천주교는 고아원과 양론입니다. 고아원과 양론 사업을 했다. 뭐 이 정도 고아원과 양론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경향, 경향이라고 하는 잡지도 발행했다. 경향이라는 잡지를 펼쳤다. 계몽운동을 펼쳤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 의민단을 또 조직합니다. 천주교가 생각보다 다르죠. 강력하죠. 무장 조직인 의민단을 조직할 정도로 천주교들의 활약이 되게 컸다. 불교, 한용운입니다. 불교, 한용운 선생 중심으로 이뤘다. 불교가 에세카 돼가고 있죠. 일본식의 에세카 불교가 돼가 있죠. 그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였다. 조선 불교 유신회를 조직하게 됐다.
그래서 불교를 살리는 운동을 하죠. 이제 불교 유신론을 펼치죠. 한영호 선생님. 에세카를 좀 걷어내야 되겠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그 대표적인 사찰령을 폐지하다는 사찰령 폐지 운동하죠. 사찰령에 따라서 총독부에서 전부 다 우리 절들을 다 관할한다는. 주지 스님들을 총독부에 임명하더라는 거야. 네. 원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거 방식, 옛날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 하는 운동들을 펼쳤던 게 한영호 선생님. 그다음에 엄불교, 박중빈 선생님들. 엄불교란 불교를 현대화시켰다 보시면 돼. 현대화된 불교를 엄불교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얘들 주로 하는 게 뭐였느냐? 저축운동. 책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저축운동, 그다음에 남녀평등 허례허식 페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엄불교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학과 예술 활동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문학과 예술 활동에 관련된 부분.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가끔 지문 정도에 나올 거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단독 문제로 통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1910년대 문학, 10년대 문학, 그 다음에 20년대 문학 이렇게 나뉘는데 20년대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인지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동인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지책을 만들어서 보고받으려고 운동들을 벌입니다. 동인지. 왜냐면 우리가 3.1운동이 실패로 끝났죠. 그죠? 실패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뭘까 문학인들이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들이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자연주의를 대표하는 창조. 창조. 그 다음에 대표적인 문학의 대표적인 게 폐허. 그러니까 3.1운동 실패하고 난 다음에 되게 허무주의에 빠졌죠. 잘 표현하고 있는 게 폐허 같은 것들. 낭만주의 문학에 관계없는 백조, 자연주의 창조, 낭만주의 백조. 이 시기 문학은 예술성만을 추구하고 현실 문제에 대해 되게 소극적이었다. 이런 부분이 있지만 되게 현실을 도피하는 게 되게 많았다. 그 다음에 20년대 중반이 되자, 20년대 초가에 해당되는 거, 20년대 중반이 되면 신경향파가 등장하죠. 신경향파 문학들이 등장합니다. 일종의 카프 문학이라고 그러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들이 중심이 돼서, 즉 사회주의가 문학 작품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신경향파 문학 또는 줄여서 프로레타리아 줄임말에서 프로란 말을 쓰죠. 프로 문학이란 말도 씁니다. 프로레타리아 줄임말에서 프로 문학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카프 문학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을 한번 볼까요? 사회 현실의 비판, 염상섭의 3대, 운수 좋은 날, 현처. 다음 페이지. 30년대 저항문학입니다. 이육사의 청포도, 광야, 윤동주의 하늘과 별과 바람과 시 또는 서시. 대표적인 저항 시인이죠. 윤동주 시인 같은 경우에. 친일했던 작가들이 30년대 되게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았던 그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던 많은 시인들, 소설가들이 거의 친일 문학자들입니다. 이광수, 최남선, 주요한, 노천명, 모윤숙, 서정주, 전체가 전부 다 친일 문학인으로
최근 친일 인명사전에 다 등재가 됐습니다. 네, 안타깝죠? 자, 그 다음에 예술로 갈까요? 885페이지 예술활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술부터 보겠습니다. 미술. 전통해야 조석진, 안중식. 네. 전통해야는 조석진하고 안중식. 네. 어느 책에나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사람들은 우리 대한제국이 멸망하면서 네, 마지막 그 궁중하가들의 그 맥을 이었던 인사들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화사의 맥을 이었던 인사들이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해야가 네, 이 사람들의 제자들에 의해서 해야의 맥을 이었다. 우리 전통 해야의 맥을 이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석진, 안중식은 되게 중요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서양화, 고이동, 김관호, 나혜석 등에서 개척되고 이중섭 때 들어와서 독특한 경지를 이뤘다. 서양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화가는 고이동입니다. 네. 최초로 일본에 유학 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자상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졸업작품 같아요. 일본 미술대학에 가서 졸업작품이 하나 남아있고, 귀국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주로 협회에 행정적인 일들을 주로 많이 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성으로 최초 서양화가 나타나는데 그 옆에 나혜석입니다. 네, 이분도 일본 갔다 왔죠. 네, 나혜석 최초 여성화가입니다. 여성화가가 되고요. 또 그 유명한 자유연애가이기도 하고요. 또 수필가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나혜석이 결혼하고 프랑스를 여행을 가죠. 자기 남편하고요. 남편은 변호사고요. 네. 근데 프랑스에 가서 네, 바람이 났어요. 나혜석이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혼하게 됐죠. 그 이혼하는 내용들 여기다 신문에 다 기고해 버렸죠. 지금 저런 거 일도 아니죠. 그럴 수도 있죠, 생각해. 그 당시에는 센세이션한 겁니다. 왜냐면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이혼을 하였고 그 여성 이혼한 내용을 신문에다 기고했다? 그 당시 되게 센세이션한 사건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나혜석의 이런 내용들이었다. 앞서간 거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으면 나혜석의 자아상 같은 모습도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이중섭. 이중섭은 되게 그 부잣집 아드님 같아요. 어렸을 때 미술 소질이 있어서 일본 일찍 유학 갔던 인물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고요. 네, 일본 여성과 결혼도 하게 됐고, 또 여기 자식까지 됐고요. 전쟁 중에 하필 이중섭이 우리 6.25 전쟁 중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 통영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거기서 그랬던 게 그 유명한 흰소입니다. 네, 뼈가 앙상한 그 흰소. 그 선생님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미술 선생님께서 그 당시 우리 민족을 갖다가 이렇게 뼈가 앙상한 사람을 표현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알고 시험 문제 풀고 답을 맞췄던 것 같은데요. 요즘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이중섭의 흰소는 아마 이중섭이 보는 소를 그대로 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전쟁통에 뭐라 그럴까요? 사람만 불행한 게 아니라 동물들도 꼭 행복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로 그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또 뼈가 앙상한 소리도 그리지 않았을까 또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친일화가 김은호, 김긋창, 김밑장 같은 친일 성향의 그림을 그린 사람도 있습니다. 연극 활동 볼까요? 네. 대표적인 게 토레 극예술연구회, 토레와 극예술연구회 있었다 정도 갑니다. 네, 토레가 있었다. 극예술연구회가 있었다. 그래서 중일전쟁 37년 이후에 일제들은 우리나라에
그 중일전쟁에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 연극을 통해서 일제를 찬양하는 연극을 주로 많이 올렸어요. 예, 별의별 다 이용합니다. 예, 일본을. 그 다음에 영화. 영화하면 아리랑이죠. 아리랑. 그 연도를 계속 물어볼 겁니다. 이거 1926년. 나홍규가 혼자 다 했습니다. 예, 7가지 정도 다 했던 것 같아요. 나홍규 아리랑 최초의 우리나라 영화이기도 하고요. 무성영화, 소리가 나지 않는 무성영화이기도 하고요. 소리가 나지 않는 옆에 그 상황 설정을 읽어주는, 대사를 읽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걸 변사라고 하는데요. 변사가 따로 있었고요. 촬영, 조명, 시나리오, 주연 배우, 모든 걸 다 했던 것 같아요. 최초의 영화로 지금 기록되고. 이거 물어보면 무조건 연도 물어봅니다. 20년대의 상을 여러분들이 아는지를 물어본다는 겁니다. 됐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쭉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893페이지. 예. 강복 직전에 건국준비운동. 보겠습니다. 충칭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1940년입니다. 충칭 임시정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우리 임시정부가 처음에 나온 건 상해 임시정부하고 충칭이 좀 2가지만 나옵니다. 이동 경로에 있었던 그 도시들 거의 출제될 일이 없고요. 1940년. 누구죠? 김구 선생이 내륙인 충칭까지 이동했다는 사실. 이때 여당이 한국독립당이라고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우정투쟁사에서. 그죠? 일명 줄여서 한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칭 임시정부. 대한민국 건국을 강령을 발표합니다. 건국 강령을 임시정부에서. 이때 같은 경우는 삼균주의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주장합니다. 조수왕의 삼균주의를 채택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1942년에 조선 의용들을 흡수했다. 김원봉이죠. 김원봉 조선 의용들을 흡수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합류가 맞겠습니다. 합류했다. 그 다음에 42년에 조선 독립동맹. 이건 김두봉입니다. 하북지박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게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1942년입니다. 동맹을 맡은 군을 만들 거 아니야. 그게 조선의용군입니다. 김원봉, 김두봉, 부대 이름이 달라집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대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미 했죠? 네, 여러분 했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94페이지 조선 건국동맹입니다. (1944년) 조금 다르죠? 독립적인 건국. 네. 여기는 주로 하북지역입니다. 네. 중국 얘기하면 중국 하북지역의 조선 독립동맹입니다. 조선 건국동맹. 여운형. 참고로 조선이 들어가는 명칭은 전부 다 뭐라고요? 사회주의자들을 만든 단체다. 여운형 중심이 만들었다. 중심으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자들이 만나여 조직한 민족연합전선이다. 됐죠? 44년에.
그 다음에 한국 독립의 국제적 논의에 대한 부분을 가겠습니다. 한국의 독립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재작년에 한번 출제됐죠. 네, 이게 한 15년 만에 출제된 것 같아요. 네, 예전 기출 한번 나왔던 건데요. 카이로 회담, 얄타 회담, 포츠머스 이렇게. 아, 포츠머스 아니 잘못 적었죠. 포츠담이겠죠. 포츠담 선언, 카이로, 얄타, 포츠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순서 물어봅니다. 카얄포. 카얄포, 그 다음 물어보는 게 모스크바 3상회의. 요건 이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대한, 앞에 것은 해방 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요건 해방 이후의 사건들. 카이로. 미, 영, 중국 세 개 나라가 이집트 카이로에서 선언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인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여 있다. 적당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줘야 한다. 인듀코스라고 그러죠. 인듀코스. 적당한 시기에. 우리 한국에 독립시켜줘야 한다. 포츠담은 요거 카이로의 재확인입니다. 카이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걸 포츠담 선언이라고 하고요. 얄타회담, 얄타회담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비밀스럽게 38도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에우라고 하죠. 얄미운 38선 이렇게 얄타회담. 네.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간단하게 심플하게 복잡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모스크바를 한번 할까요?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모스크바에서 3개 국가의 예무부 장관이 예상이니까 이것도 가끔 한번 나오는 것 같더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아니라 예무부 장관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얘네들이 우리나라의 신탁 통치를 결정하게 됐다. 신탁 통치를 5년 하다가 그렇게 결정됐다고. 우리의 의사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네, 그래서 남쪽은 미국 애들이, 북쪽 애들은 소련 애들이 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하더라. 미국과 소련 애들이. 미국 애들은 미군이 직접 오죠. 그래서 하지 중장이 직접 우리나라 신탁 통치를 직접 하죠. 소련은 약간 좀 다르게 합니다. 이임 통치를 하죠. 김일성을 내려보냈죠. 포천보 전투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얘가 중국으로 튀는 게 아니라 원래 러시아로 튀어버렸다고. 러시아에 숨어있다가 해방된 전국에 김일성을 갖다가 소련이 밀어버려, 푸시해버려. 그리고 김일성이 중심이 돼서 그 소련파이들이 주로 대거 뭐라 그럴까요? 북한 정권을 장악했다. 계기가 됐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 만난다고 봐야지, 이 사람들은. 그죠? 김일성 같은 사람은. 네. 시대를 잘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강복 직후에 우리 국내 정세 보겠습니다. 네, 강복 직후에. 직전과 후란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부터 볼까요? 네. 조선 건국 동맹 이제 발전시킵니다. 네.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일본이 패망이 짙어가고 있던 사실들을 하면 그 민족주의계 지도자들이 아마 인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운형 같은 사람이 중심이 돼서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됐어요. 이게 1945년 8월 15일이에요. 해방된 날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 애들이 총독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네, 처음에 송진호 같은 사람들이 요구한 게 있거든요. 네, 5개 요구 사건이, 5개 요구 사건이 있습니다. 5가지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 조선에 와 있는 일본인들, 자국민들을 어떻게 생명의 안전을 담보하고 일본으로 보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냥 해방된다면 생각해봐. 우리나라 사람 그만 놔두겠어? 다 죽이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어요. 지금처럼 법이 이렇게 법치국가라고 볼 수 없는 시대가 됐는데.
이걸 송진호 같은 인사들 이는 거부한다고요. 나는 책임질 수 없다고 송진호는 거부하게 돼요. 이걸 여운형이 수용한다고. 수용하는데 5가지 요구 조건을 갖다가 내세운다 이렇게. 이거 하면 내가 니네들을 안전하게 보내줄게. 첫 번째 보겠습니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의 정치 경제범 즉시 석방, 3개월간 식량 보급, 치안 유지와 건국사업에 대한 간섭 폐제, 학생훈련과 청년 조직에 대한 간섭 폐제, 노동자와 농민을 건국사업에 조직 통하는 데 간섭하지 말 것 등이 여운형이 내세웠던 5가지 요구사항이었다. 그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만든 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9월달에 저기. 줄여서 인공이라고 보통 줄여서 얘기합니다. 인공. 여기는 줄여서 건준이라는 용어를 쓰죠. 건준. 이렇게 줄여서. 인공을 만들게 된 이유는 뭐냐면 앞으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국 애들이 들어온다면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갖다가 인정해달라는 우선권을 먼저 취하려고 했던 게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이제 이 이민공화국도 미군이 다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10월 달쯤 됐을 때 다 해체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미국 애들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어떤 정부, 어떤 단체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신탁통치 결정된 이후의 단체들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 해체될 수밖에 없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 군정 실시, 해방되고 난 다음에 미 군정이 출범됩니다. 45년 9월 8일. 근데 미국 아놀드를 군장관으로 하는 친미적 정부 수립을 위해서 한국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민당, 김성수, 송진호를 중심으로 우익 정부들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메가더 포고문이 나타나는데요. 메가더 포고문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도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의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 메가더 밑에 다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게 메가더 포고령. 그 다음에 모든 공문서를 전부 다 영어로 하겠다. 이게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 추가해봐. 1조 2조 있고요. 뒤에 추가해볼까요? 예. 모든 공문서는 영어로 하겠다. 이것도 하나 추가해봐. 포고령에다가. 그 다음에 강복 직후의 단체들 보겠습니다. 정치단체. 45년 한국민주당. 줄여서 한민당이라고 하죠. 김성수, 송진호. 그 다음에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촉이라고 보통 해요. 이승만. 한국독립당. 김구. 조선국민당. 안재홍, 김규식. 조선인민당. 여운형. 조선공산당. 서울의 박헌영. 남로당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남조선신민당. 백남원. 남조선신민당 백남원. 여러 정당이 있었다. 그 다음에 신탁통치 문제에 관련된 부분, 자유충돌.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신탁통치가 결정됐다는 것. 당연히 좌와 우가 다 반탁으로 돌아서죠. 네. 어떤 사람이 우리 민족을 신탁통치 대신 통치형을 찬성하겠습니까? 다 반탁입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반탁으로 전부 다 입을 맞췄습니다. 근데 점차 자익애들이 찬탁으로 돌았습니다. 빨갱이들이 훗날 찬탁으로 돌아섭니다. 그게 훨씬 자기들도 유리할 거라 생각을 했다는 거지. 처음에 모든 정치인들, 단체든 전부 다 반대했다. 그러나 자익들이 찬탁으로 돌아섰다 정도까지만. 됐죠?
그 다음에 신탁 통치의 결정은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또 결정한 내용 중 대표적인 게 이게 있어요. 이제. 미소 공동의의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다시 조절해서 운영해 나갈 것을 주장했던 내용이 미소 공동위원회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서울에서 덕수궁에서 이걸 모임을 했다고. 근데 이거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유는 참석자를 놓고 미국과 소련이 싸웠어요. 신탁 통치를 무조건 찬성하는 사람만 들여드리자고 하는 게 소련의 주장. 미국은 찬성한 사람 반대 모두 다 끌어들여서 얘기를 들어보자고 하는 게 미국의 주장. 결과적으로 결렬됐습니다. 이게 45년이거든요. 이게 1차거든요. 한 번 더 합니다. 그 다음 연도에. 2차 미소 공동회 똑같은 이유를 또 실패했어. 이해가셨죠? 1차, 2차 미소 공동회 전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차 실패하고 2차로 넘어가기 전에 딱 등장한 게 이승만의 정읍발언이에요. 이게 가장 많이 나온다고. 언제 정부 수립할 거냐. 가능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자고 주장한다. 누가? 이승만이 어디에서? 전라북도 정읍에 가가지고 이걸 발언했다. 이승만이 정읍. 이거 끊임없이 물어본다. 1차, 2차 사이에 꼭 얘기 들어가야 된다. 이승만이 정읍 발언.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 좌우가 이제 힘을 합치자는 거예요. 이게 뭐죠?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합니다. 좌우합작 7원칙.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좌우합작 7원칙이 이런 게 나옵니다. 그 되게 좋은 취지를 만들었어요. 좌우합작 7원칙이. 첫 번째,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 결정에 의해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2번에 발표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속개하자, 계속하자,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토지 개혁에 있어서 유조권 몰수, 체감 매상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자, 나눠주자. 되게 좋은 취지지만 불가능합니다. 되게 이론적인 내용입니다. 이상적인 내용에 해당됩니다. 자, 친일파를 민족 반역사체를 조례를 만들자. 그 다음에 마지막 7조. 전국적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들을 절대 보장하자.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하더라. 그 다음에 미소 공동회를 실패하고 말더라. 선후관계 나올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제가 암기를 이렇게 많이 시키거든요. 미정 7. 미정 7. 볼까요? 살펴 볼까요? 미소 공동 이혼회. 미소 공동 이혼회. 정판사 사건. 이조 집회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정읍발언. 이승만. 그 다음에 좌우합작 7원칙. 가장 많이 나오는 암기사항. 미정 7에다 살람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판사 사건은 뭐냐면 우리 서울에 있는 빨갱이들, 공산당 애들이 자기들 정치자금 만들 목적과 우리 남한의 경제를 약간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조 집회를 종로에 있는 소공동에서 만들어요. 인쇄소에서. 그게 이제 발각됐어요. 발각된 결과 미군 애들이 이조 집회를 가장 엄하게 다루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죠. 왜냐면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벌어서 경제활동을 해야 맞는 거지. 이조 집회를 만들어서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이건 경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누가 노동하지 않으려고 하겠죠. 누구나 다 이조 집회를 만들려고 하겠죠. 지금이나 예나 똑같아요. 이조 집회 사건 되게 엄하게 다룰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 지금 이 현대사에서 톱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연예인들 병역비리, 그 다음에 이조 집회 사건 나오면 제 톱뉴스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되고요. 또 우리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도 인식을 못하고 있겠지만 이조 집회는 우리가
되게 단속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됐죠? 미 군정기의 경제체제, 신한공사 설립. 예, 신한공사. 그, 동척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미 군정이 펼치는 경제정책이 어디냐, 여기라는 거예요. 신한공사. 근데 이걸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운영 자체 그대로, 간판만 바꾼 거 쉽게요. 동양에서 신한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미 군정식 신한공사는 결과로 실패했어요. 이네들이 우리나라를 너무 몰라요. 일제 강점기처럼 하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패입니다. 실패했습니다. 저 하나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정부 수립에 관련된 부분을 할 텐데요. 자, 905페이지. 대한민국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거의 출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형식적이긴 하지만 좀 살펴보고 갈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문제를 유엔에 넘겼습니다. 유엔 총회에 처음 상정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결의가 났습니다. 남북 간 총선거를 해달라고 47년에. 줄여볼게요. 총선으로. 예. 우리는 정부가 없죠. 법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먼저 우리 해야 할 게 뭡니까? 국회의원을 뽑아야 돼요. 국회의원을 뽑아서 입법활동을 해야 돼요. 법을 만들어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국호를 어떻게 정할 건지, 우리를 사회주의를 할 건지 민주주의를 할 건지 이걸 다 정해야 한다고. 대통령제 할 건지 의원내각제 할 건지 이거 다 정해야 한다고.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럼 선거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지를 갖다가 누군가 감시를 해줘야 한다고. 그래서 이네들이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을 파견한다고. 감시하기 위해서 선거 전에 이걸 파견한다고. 남쪽은 다 수용합니다. 북쪽 애들이 거부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건 선거는 치를 수가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유엔 총회이지 아까 여기는 소총회의로 옵니다. 소총회에서 결정납니다. 남북이 아니라 남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는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결과 남한에서만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정부 수립 과정을 갑니다. 이때 이제 또 이 민족 지도자들이 또 비상에 걸렸겠죠. 왜?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개의 정부를 만들었을 경우 언제 다시 우리가 통일이 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때 가장 염려했던 인물이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이 야,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48년 4월 달에 김구 선생이 김규식을 데리고 북한에 갑니다. 북한에 김일성, 김두봉이 해방되고 난 다음에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명 이걸 사기매이라고 합니다. 김씨가 4명이죠. 네, 이 세 사람들이 남북 연석회의를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대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분을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누가요? 이 회의는요. 왜? 김일성의 어떤 노선이 틀려요. 네. 우리 요구한 게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 전기 좀 끊어지지 말라. 왜냐면 일제 강점기 모든 전기 시설은 북쪽에다 오늘 북한이죠. 북한에 전부 다 설립되어 있었고요. 전선을 끊게 되면 우리는 서울이 암흑바다가 돼요. 암흑이 된다 저녁에. 그 다음에 물을 흘러내려 보내는 이것 좀 끊지 말라. 우리 농사져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물산 장전들 펼쳤던 조만식 민족주의 지도자를 우리 남쪽에 보내달라. 다 거부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실패했어. 실패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에 이용만 당하고 마는 꼴이 됐다.
됐죠? 그 가시기 전에 했던 게 3천만 동포의 읍고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3천만 동포의 읍고합니다. 48년 2월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조국이 있어야 한국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이 있고서야 민주주의, 공산주의도 무슨 단체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때 나의 단일한任務는 3천만 동포와 손을 잡고 통일된 조국, 독립된 조국의 달성을 위하여 공동 분투하는 것뿐이다. 이 육신을 조국이 요구한다면 당장이라도 재단에 바치겠다.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선을 베고 쓰러질전정 일신의 구차한 안위를 취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협력하지 않겠다. 요거 사이에 집어넣으면 돼요. 김구 선생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가 있죠. 하나의 정부. 근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소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남쪽만이라도 선거가 이루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선거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사건이 터진 게 하나 있습니다. 1948년 4.3 사건입니다.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민들이 남한만의 선거를 반대합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반대합니다. 이때 우리 이제 군경이 개입됐고 이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희생이 따랐다. 물론 여기는 그 희생을 하게 된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이 와서 지도자 리더가 돼서 반대 운동을 펼쳤다 해서 우리가 좀 더 소탕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였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수정되고 있죠. 왜냐면 경찰의 발포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3 사건에서 이제는 민주화 운동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희생자들이 따랐던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50 총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이 있고 후가 있거든요. 선거 당일 전과 후의 사건들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뒤에 사건이 이제 총선 이후 사건이 1948년 이호수 순천 옛날을 표현은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표현해요. 요즘에는 이제 이것도 표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호수 순천 19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거 뭐냐면 그 여수의 14연대가 주둔하고 있었대요. 14연대가 주둔하고. 얘네들을 차출해서 선거 이후에 제주도 쪽 이쪽에 완전히 다시 정리하기 위해서 보내겠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반대했어요. 여기에 상당수의 자익이 얘기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익애들이. 얘들이 반대해서 여수 순천 이 지역 관공서를 얘들이 점령해버려요. 얘들이. 이호수 19 사건이다 이렇게. 그리고 계엄령이 내려졌고 군이 와서 다시 진압을 하게 됐다. 그리고 상당수 일부들은 자익애들은 지리산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빨치산 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빨치산으로 하게 됐다. 이건 뭐 프랑스 말인 파르티잔에서 유래됐다고 얘기해요. 일본식 표현 방법이죠. 하여튼 일본 애들 발음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파르티잔 애들. 지하 활동했던 애들 보통 파르티잔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파르티잔 하다 보니까 이게 발음이 이상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때 이승만 정부가 탄생되죠. 이승만 정부가 탄생되고 이승만 정부는 이제 반공 정책에 이루어지죠. 즉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정책들이 이루어진다. 이때 만들어진 게 국가보안법이에요. 48년에 만들어진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즉 이적행위 하는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하겠다. 그런데 상당수의 정치인들,
예, 이승만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많은 희생을 따르게 되었다. 그 결과 48년 50 총선 결과인데 총선이 이루어지죠. 아까 한 것은 김구 선생이 참여하지 않죠.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일명 한독당이죠. 한국 독립당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주력은. 네, 한독당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50총선 결과. 자, 보겠습니다. 총선 결과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세 이상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통 우리가 뭐 18세, 19세 하잖아요. 21세 이상만이 선거권이 있었다는 거. 요거는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2개 선거구를 제가 198명의 전국에 보였다. 198명의 재헌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7월 17일이죠. 7월 17일 보통 재헌제라는 표현을 쓰죠.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공휴일 정도로만 하고 딱 지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지금 시대가 한참 지났으니까. 우리나라의 법을 처음 만들게 된 재헌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 날 선출됐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2개를 뺐다. 그 다음에 북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치르겠노라고 하고 총 300석인데요. 나머지를 남겨놓고 선거를 치렀다. 재헌국회 의장이 이승만입니다. 부의장이 신익희. 그 결과 이네들에 의해서 재헌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그죠? 국회의장 이승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씩. 이승만. 국회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대통령제로 결정이 됩니다. 대통령제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하겠다 이렇게. 그 결과 대통령 이승만이 됐죠. 그죠? 이승만은 독촉이죠. 독립촉성협의회 독촉. 그 다음에 한민당. 김성수, 송준호가 만들었던 한민당. 그 다음에 상당수의 무소속들이, 이때 가장 많이 당선된 사람들은 무소속 계열입니다. 무소속 계열들과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됐죠?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45년 8월 15일 날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대통령 이승만, 부통령 이시영, 국회의장의 신익희, 대법원장의 김병로, 그 다음에 국무총리의 독립운동했던 이범석 같은 인물들이.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승인이 됐고요. 48년 12월 달. 그 다음에 48년 9월에 만들어진 법을 하나 알아야 됩니다. 반민특위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풀네임은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입니다. 줄여서 우리는 반민특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다 이렇게 친일했던 사람들, 그죠? 친일했던 사업을 하겠다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실패하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 다 걷어 잡아들여야 되는데, 결과 이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국회 사무실이 설치되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보호해야 되는 경찰대로 와가지고 비품을 파손하거나 파괴한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인사들이 체포됐고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전부 다 이 사람들 다 석방시켜버렸어요. 일방적으로. 그래서 반민족 행처법은 실패했어요. 이때 친일했던 사람들 다 전부 다 우리가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어 조상들 때문에 21세기 지금도 친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가끔 언론에 보면은요. 이때 해결했으면 어떻게 깔끔해지잖아요. 후손들에게 짐을 주지 않은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우리 선조들께서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정권 시기에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이 좀 있는데요. 국회 뿌락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남노당 뿌락치가 재원국회에 침투하여 첩보공작을 했다고 조직하여 국회 부의장 김학수 등 13명을 체포했습니다. 일명 국회 뿌락치 사건이랍니다. 일본식 표현 방법이 지금 이런 용어 쓰지 않죠. 스파이죠. 정치 탄압의 목적이죠.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형성되기 전에는 뭐 이런 게 비일비재했으니까요. 법을 이용해서 민주 인사들을 되게 탄압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반민 특이 사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뭐 경찰들이 자기들의 신변을 더 어차피 이 경찰이 왜 했냐고 물어본다면 다 이 사람 옛날 친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경찰이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그대로 한국 경찰이 되고 군인들도 똑같이 우리 군인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초기의 안타까움이거든요. 왜냐면 다 이 사람들 제거하고 아주 진짜 순수하게 민족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만 임명했으면 참 좋겠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 당시 해방됐을 때 우리나라 문명률이 80, 90%예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무원을 뽑으려 치면 경험치, 그 다음에 글을 읽고 쓸 수 있어야 돼.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이런 문제가 좀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반민특위는 보통 2년짜리 1년도 채 안 된 상태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여러 사람 체포됐지만 이때 뭐 이강수, 최남선 같은 사람들이 체포됐죠. 그냥 결과적으로 전부 다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큰 의미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하나 더 하고 싶을까요? 농지개혁법. 49년에 농지개혁법. 북한은 1946년입니다. 농지개혁법이. 북한이고요. 북한이 더 빨라요. 그죠? 우리는 48년 9월에 농지개혁법. 3정보를 지주들이 가지고 3정보의 건 전부 다 국가가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다시 우리 백성들에게 다시 이걸 이렇게 판매합니다. 그죠?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생산량의 일부를 갖다가 갚는 방식으로 하는 게 농지개혁법이다. 자, 농지개혁법 하나 보겠습니다. 순서 물어볼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민족행위 처벌 반, 농지개혁법. 또 두 개 암기해버릴까요? 반농. 순서 물어볼 수 있어요. 반민족행위법, 농지개혁법, 반농. 자, 목적, 경자유전의 원칙. 땅을 가진 사람이 농사지어야 한다. 원칙, 산림과 임야를 제고 3정보 밑줄. 3정보를 기준으로 하겠다. 3정보를 유상으로 매입하고 유상으로 분배한다. 반면에 북한은요, 무상 매입, 무상 분배 반대입니다. 그냥 강탈하는 게 북한 애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주들의 의사를 되게 많이 반영했다. 3정보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정부가 지주의 토지를 연평균 생산액 1.5배로 가격을 매겨 사들여서 소작인들에게 분배하였고 5년간의 밑줄 30% 현물로. 그러면 고반 150%야. 100분율로 따질 때 정부가 우리에게 싸게 준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농민들에게 비싸게 판 거예요. 됐죠? 근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2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소지주층은 근대 산업자본과 전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전부 다 3정보씩 나눠진 다음에 돈을 가진 사람이 회사를 차리고 기업을 설립하고 공장을 설립해야 힘들어졌어요. 불가능해졌어요. 자, 북한과 남한의 농지개혁법 부분해 보겠습니다. 북한은 토지개혁. 왜? 여기는 임야가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농지개혁이라고 불러요. 농지만 포함되기 때문에. 북한 46, 우리 49년. 북한의 원칙, 무상몰수, 무상분배. 무상분배라는 얘기는 뭐야? 한동안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무상으로 분배했기 때문에. 50년 6.25 전쟁 이후에 얘네들은 뭐라 할까요? 이게 없어져요. 집단 농장제가 되면서 사유재산을 소유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남한은 유상매입, 무상분배. 북한 토지 소유 상한선 5정보, 임야가 포함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박토야. 기름지질 않아. 이제 우리는 3정보를 기준으로 했다. 됐죠? 농지개혁법까지. 자, 잠시 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